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사후 조정 둘째 날에도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쟁점 하나를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했는데요. 오늘 10시 최종談判에 나설 예정입니다. 끝내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노조는 파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 정부의 긴급 조정권 발동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며 다시 압박에 나섰습니다. 공격 보류를 지시했지만 이건 일정 기간만 유효하다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란의 금융과 선박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에도 나섰습니다. 이런 위협이 먹힐까요? 시장 반응은 냉담합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제도를 두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 한 가지를 두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총파업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 다시 최종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세 번째를 맞은 셔틀 외교를 통해 신뢰를 확인하고 중동 사태 극복을 위한 공급망 협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나흘 만에 이루어지는 만남에서 두 정상은 다극화 질서에 쐐기를 박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보류한 건 일정 기간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엔 2, 3일 안에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압박했는데 가능한 한 다음 주 초까지는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중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국에 비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특히 일부 지역에는 오늘 밤사이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제도를 두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양측은 한 가지 쟁점에 대한 입장을 좁히지 못한 걸로 알려졌는데 총파업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 10시부터 최종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노사의 2차 사후 조정 두 번째 회의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4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자정이 지나도록 타결에 이르지 못하자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의를 정회하고 한 차례 더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사는 지난 이틀 동안 성과급 재원 규모와 상한 폐지 여부, 그리고 이를 제도화할 것인지를 두고 경론을 벌였습니다.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선 상당 부분 의견을 좁혔지만 핵심 쟁점 한 가지를 두고는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측은 이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한 뒤 오늘 오전 10시 다시 협상 테이블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 쟁점에 관해서 노사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어쨌든 간에 정리가 안 돼서 사용자 측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해서 앞서 노사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던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의 막판 양측의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측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노동조합은 해당 안을 조합원 투표에 붙일 방침입니다. 투표는 하루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기간만큼 파업이 유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노위는 어제 회의에서 양측의 별도의 조정안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노사 자율합의 가능성도 남아있다며 오늘 오전에는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노조는 협상 상황에 대해 말을 아꼈고 저희 초기업 노동조합, 저희 노동조합은 사후조정 회의에 임하기 위해서 여기 중노위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측은 오늘까지 협상을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파업 예고일까지 단 하루가 남은 상황에서 노사가 막판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에 나선다면 노사 양측은 물론이고요. 국가 경제에도 재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에서도 절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올해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이틀 앞두고 절박한 심정을 밝혔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있는 심정인데요.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온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파업은 안 된다는 일관적인 주장을 펼치며 극적 타결을 호소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발생하면은 무슨 악영향이 생길지를 아는 것조차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하고 아쉬운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도 김 장관은 노조가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개별 사업장 차원의 임금 협상 문제가 아니라 국가 핵심 산업 리스크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 삼성전자 노조가 18일 동안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올해 경제 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 안팎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0.5%포인트 하락은 약 15조 원 규모의 GDP 부가가치 증발을 의미합니다. 이후 생산설비 복구에 약 3주가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도체 생산 차질 규모는 무려 30조 원에 달하고 직간접적으로 최대 100조 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파업으로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40조 원 넘게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AI 반도체 시장에서 고객사 신뢰도나 납기 일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고 후폭풍은 막대할 거란 경고도 나옵니다. AI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 SK하이닉스와 함께 수출과 증시를 이끄는 핵심 축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의 타격이 국내 경제 전반에 충격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짙어지는 가운데 파업 시한이 다가오며 긴장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과 이란 전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일정 기간만 보류한 거라면서 언제든지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의회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종전 전략 부재와 미군의 민간인 오폭 참사 책임을 놓고 격렬한 설전이 벌어졌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종전 합의를 밀어붙이면서 공격 재개 시점까지 언급했네요. 네, 원래 오늘 이란을 공격하려다가 보류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며칠 정도의 시간을 주는 거라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연회장 공사장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란에 대한 공격 재개 결정 소식을 들은 걸프국 정상들이 전화해 왔다고 설명했는데요. 협상 타결 가능성이 있으니 2, 3일 정도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해서 이틀이나 사흘 아니면 다음 주 초 등 일정한 기간을 준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I mean, I'm saying 2 or 3 days, maybe Friday, Saturday, Sunday, something, maybe early next week, a limited period of time. Because we can't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트럼프 대통령은 원치 않지만 다시 큰 타격을 입혀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곧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협상에 진척이 없으면 이르면 2, 3일 안에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고 압박하면서도 다음 주 초까지는 협상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의중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공격 결정을 내리기 직전, 즉 작전 개시 불과 1시간 전에 보류를 결정한 거라며 긴박했던 순간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I was an hour away. We were all set to go. We were going to be striking it would have been happening right now.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이 없던 백악관 경내 공사장 견학을 위해 출입 기자들을 데려가 이런 발언을 내놨는데요. 트럼프는 4억 달러, 약 6천억 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새 연회장이 드론과 미사일 공격도 버틸 수 있도록 건설된다고 홍보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전쟁 장기화로 휘발유값을 포함한 물가 상승으로 미국민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현실 감각이 떨어진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을 이끈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란을 향해 핵무기 보유를 포기하라고 촉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힘을 보탰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단순한 핵 포기뿐 아니라 수년 뒤에도 핵 능력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보장하는 절차에서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과 협상이 난항을 겪는 이유로는 이란의 내부 분열을 꼽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의회로 가보죠. 이란 전쟁 종전 전략 그리고 오폭 참사 책임 여러 가지 사안들을 두고 의회에서 굉장한 경론이 벌어졌네요. 네,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며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브래드 쿠퍼 중부 사령관이 출석했는데요. 민주당 간사인 아담 스미스 의원은 이란 전쟁 초기 175명의 목숨을 앗아간 여학교 폭격 참사에 대해 군 당국의 책임 인정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쿠퍼 사령관은 여학교가 가동 중인 이란 순항미사일 기지 안에 있었다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미군 조사가 복잡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So it's a complex investigation. The school itself is located on an active IRGC cruise missile base. It's more complex than the average strike.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이란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등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미군이 폭격 주체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쿠퍼 사령관의 오늘 발언을 보면 미군의 이란 군사시설 공격 과정에서 학교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청문회에서는 또 이란 전쟁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전략이 미흡하다며 종전 전략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세스 몰튼 의원은 핵 합의도 없고 호르무즈 해협도 열지 못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무조건 항복만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따져 물으면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해당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Well, it doesn't seem to be going well, and I would like to know how many more Americans we have to ask to die for this mistake. Do you know? I think it's an entirely inappropriate statement from you, sir. With all due respect.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의 대화 불씨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미 정치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이 인도양에서 이란산 석유 운송 의혹을 받는 제재 대상 유조선을 납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스카이 웨이브호로 알려진 유조선이 말라카 해협을 통과한 뒤 말레이시아 서쪽 해역을 항행하다가 채 납포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국은 지난 3월 스카이 웨이브호를 이란 관련 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했고 미국의 이란 공격 이전이었던 지난 2월 이란의 석유 수출 거점 터미널인 하르그섬에서 원유 100만 배럴 이상을 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한미 외교차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현지 시간 19일 보도자료에서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회담하고 안보와 경제협력 등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호르무즈 해협과 글로벌 해상수로에서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후커 차관은 앞으로 몇 주 안에 범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서울을 방문해 지난해 10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당시 합의사항 이행을 지속하기 위한 양자 실무그룹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며칠 전에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가 드론 공격을 받았죠.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이 드론의 출발지로 이라크를 지목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의 위장 공격이란 주장을 폈습니다. 신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7일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가 드론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기업이 건설하고 한국인 직원이 파견된 곳인데 인명피해나 방사능 수치 변화는 없었습니다. UAE 국방부는 기술 검토 결과 드론 세대가 모두 이라크에서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Iran and Iranian-backed Shia militias in Iraq conducted numerous drone attacks on Gulf Arab states during the war between the United States, Israel, and Iran. 하지만 이란 언론과 정부는 다른 주장을 폈습니다. 이란 관영 타스님 뉴스는 UAE 원전을 겨냥한 드론 공격은 이스라엘이 수행했다고 군 소식통을 인용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당시 이란 정부를 규탄했던 독일 메르츠 총리를 탓했습니다. UAE조차 발사 주체를 이란으로 돌리지 않았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은 비난 않고 이란만 탓하는 것은 선택적 정의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이란 외무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HMM 나무호 피격 사건을 두고도 가짜 깃발 작전 가능성이 있다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미국 언론들은 미 국방부가 이란의 저가 드론 샤헤드를 역설계해 만든 루카스 드론을 양산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가 나오고 이틀 뒤 이란군은 이스라엘이 루카스 드론으로 중동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고서 이란에 뒤집어 씌운다고 주장했는데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다녀간 지 나흘 만인 어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열고 미국 보란 듯 다극화 질서에 쐐기를 박는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번째로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나흘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항 환송을 나갔던 왕이 외교부장이 영접했습니다. что 25 лет назад Россия и Китай подписали договор о добрососедстве, дружбе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오늘 오전 국빈 환영 행사에 이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에선 미중 담판 결과를 공유합니다. 올해 30주년을 맞는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등 40건에 달하는 문서에도 서명할 예정입니다. 공동선언문에선 다극화된 세계 질서와 새로운 유형의 국제관계 수립을 천명할 계획입니다.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공언했던 대등한 G2 관계에 쐐기를 박는 셈입니다. 리창 총리와 경제회담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인 러시아 석유 가스 수출입 협약 체결이 예상됩니다. Текущего года наши нефтяные поставки китайским потребителям выросли более чем на треть. 35% это 30. 방중 직전 우크라이나에서 중국 화물선이 러시아 드론에 피격된 사건은 큰 악재가 되진 못했습니다. 已与中国船员取得联系，确认无人员伤亡。关于乌克兰危机，中方的立场是一贯的明确的。 중러 정상도 차담회로 공식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인데 트럼프 방중 때보다 내밀한 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 언론 발표에서 중동 전쟁에서 비롯된 공급망과 에너지 시장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고 중동 평화가 조속히 회복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수급, 비축 관련 정보 공유와 소통 채널 심화 등 원유 분야는 물론이고 지난 3월에 체결한 LNG 수급 협력 협약서를 바탕으로 LNG 부문의 협력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다카이치 산하에 일본 총리의 숙소가 마련된 호텔 앞까지 나가 파격 영접을 했습니다. 하회마을 전통 불꽃놀이인 선유 줄불놀이도 함께 관람했는데 사실상 국빈의 버금가는 예우를 했다는 평가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총리가 탄 차량이 전통 의장대와 군악대의 호위 속에 호텔 입구로 들어섭니다. 호텔 앞에는 태극기와 일장기를 든 기수대도 배치됐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던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어깨를 감싸고 손을 꼭 잡으며 살갑게 맞이합니다. 이 시골 도시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어젯밤부터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했을 때처럼 사실상 국빈에 준하는 예우로 상대국 정상을 환영한 겁니다. 당시 다카이치 총리도 하루 전부터 나라현에서 이 대통령을 기다렸는데 이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벽을 깨가지고 환영해 주시면 제가 온돌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각별한 의미를 담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화합을 의미하는 안동 화해탈은 물론 조선시대 양국 교류의 상징인 조선통신사가 일본에 소개했던 한지로 된 가죽 가방과 홍삼 등도 건네졌습니다. 또 만찬 메뉴로는 안동 종가의 격식 있는 전통 닭요리 등과 함께 만찬주로 나라현 사케가 곁들여졌습니다. 次回は日本にお越し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す。温泉にしようかな、どこにしようかな、とっても楽しみに、美しい場所にお連れしたいなと。 두 정상은 만찬을 마치고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화해마을 전통 불꽃놀이, 선유 줄불놀이를 관람했습니다. 나란히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수놓은 불꽃을 바라봤고 강위에서 펼쳐지는 창작 판소리 공연도 즐겼습니다. 만 하루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두 정상이 촘촘한 일정을 함께하며 한층 더 돈독한 우애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정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일 이어진 찜통 더위를 식혀줄 비가 예보됐습니다. 다만 내륙에도 최고 100mm 이상의 비바람이 예상돼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 더위가 이어진 경남 밀양. 5월에 찾아온 한여름 날씨에 비닐하우스 안은 그야말로 찜통입니다. 햇살이 강해진 한낮에는 외부 온도보다 5도 이상 높아 35도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농가에서는 온열 질환 위험에 수분 공급은 물론 작업과 휴식 시간도 조정했습니다. 딸기 수확하는 것 저희들 인부들이나 저희나 온도가 높다 보니까 땀을 많이 흘리고 체력적으로 소모가 좀 많이 되는 편입니다. 수확 시간을 아침 새벽으로 합니다. 아침에 5시나 6시 날씨에 따라서 수확을 하고 한여름 같은 날씨는 하루 사이 급변할 전망입니다. 전국에 다소 많은 양의 비가 예고됐는데 수도권 등 내륙에 최고 100mm 이상, 한간에는 최고 150mm 이상에 달하는 비가 내리며 낮 기온은 20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다만 목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며 일부 내륙과 해안에는 다소 강한 바람과 함께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저기압의 영향으로 20일 수요일 새벽부터 21일 목요일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특히 수요일 늦은 오후부터 목요일 새벽까지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비로 고온 현상이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비바람이 강해지고 기온차가 커지는 등 날씨 변화가 크겠다며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뿐 아니라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진행한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신세계그룹 홈페이지에 올라온 사과문입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이벤트 논란과 관련해 직접 사과했습니다. 논란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당일 탱크 시리즈 텀블러 판매를 시작하며 탱크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까지 함께 등장하자 온라인과 SNS를 중심으로 5.18 민주화 운동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킨다는 비판이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책상에 탁이라는 표현이 박종철 열사의 그 고문치사 사건에 관련성 있는 단어라 가지고 그것이 조롱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도 SNS를 통해 저질 장사치 비인간적 막장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결국 정용진 회장이 직접 사과와 사퇴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 회장은 용납될 수도 없는 마케팅이었다며 5.18 민주화운동 영령과 유가족,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또 그룹 전체의 역사인식과 감수성이 부족했다며 의사결정 시스템과 마케팅 검수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 회장의 등판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온라인에서는 불매 움직임까지 이어지고 있고 미국 스타벅스 본사도 일부 언론 질의에 용납할 수 없는 마케팅 사건이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특히 신세계그룹은 최근 광주에서 대규모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 만큼 논란 수습에 더욱 신중한 모습입니다. 최근 이마트 실적 개선과 함께 이른바 정용진표 쇄신에 힘을 실으려던 신세계그룹은 총력을 다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역사인식 논란으로 번진 이번 사태의 파장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탱크데이 파문과 관련해서 미국 스타벅스 본사까지 나서서 사과했습니다. 정용진 회장의 발빠른 대응의 배경엔 스타벅스 본사와의 계약 구조에 따른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스타벅스 본사인 스타벅스 글로벌 측이 탱크데이 파문에 직접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광주 시민들과 비극으로 영향을 받으신 분들, 그리고 고객과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경영진에 대한 조치에 이어 철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재발 방지도 약속했습니다. 스타벅스 본사가 직접 나선 건 이례적 대응으로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세계그룹과 스타벅스 본사 간의 독특한 계약 구조도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2021년 스타벅스 본사로부터 지분 17.5%를 사들이면서 스타벅스 코리아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 본사에 특정 가격에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 콜옵션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마트의 귀책 사유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면 이마트가 보유한 지분 67.5%를 35%나 할인된 가격에 다시 사들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브랜드 가치의 심각한 훼손도 귀책 사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태가 계약상 귀책 사유로 해석될 경우 스타벅스 코리아 운영권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업계에서는 당장 계약 관련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신세계그룹은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고 있는 셈입니다. YTN 유튜건입니다. 일단 경찰은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시 사진은 수사 자료로서 공익을 위한 경우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 망자나 유족에 대한 예우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검시조사관 A씨가 지난 2024년 겸직 허가를 받은 뒤 방에 나가 사건 사진을 5초간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진에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앞으로 강의 자료 활용 시 검토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민원이 제기된 당시 해당 검시조사관에게 주의 조치만 했을 뿐 별도의 감찰이나 징계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조치인데 사진을 활용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A씨가 찍은 사진이 수사 자료는 맞지만 교육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해당 사진은 A씨가 직접 처리한 사건 자료로서 강의 전 학생들에게 촬영 등 유출 금지를 경고한 점 등을 볼 때 수사 자료 유출이나 무단 반출로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본인이 처리한 사건 자료의 경우에도 사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사망자의 얼굴과 신체를 그대로 노출하는 건 사자 명예훼손 등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개인 식별이 되는 자료를 공개적으로 또는 노출을 시킨다는 것은 그 자체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의미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검시 사진이더라도 수사 자료로서만 접근하는 건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공익을 위한 경우에도 유족의 상처를 고려해 공개 전에 동의를 구하거나 망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엄격하게 시행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유족은 보호자가 있는데도 아이를 검시했다는 이유만으로 무단으로 사진을 공개한 것은 망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지 않은 행위라며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법의학 학회에서는 수업과 연구에 사진을 활용할 때 지켜야 할 윤리 지침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칸 영화제에서 한일전이 벌어졌습니다. 칸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도 관심인데요. 프랑스 칸에서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칸 영화제 주요 섹션에 한국 영화는 3편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쟁 부문은 물론 비경쟁 주요 섹션에도 초청작이 없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작년에 비해서 활력이 많이 생긴 걸 제가 느낍니다. 한국 영화에 대한 올해 칸느에서의 관심이 굉장히 크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최근 주요 국제영화제에서 꾸준히 호평을 받아온 일본 영화는 이번에 경쟁 부분에만 3편을 진출시켰습니다. 공식 선정된 작품들까지 합하면 5편에 이릅니다. Ryusuke Hamaguchi, qui est pour la 3e fois en compétition à Cannes. Je le dis, Asako 1 et 2 en 2018, puis Drive My Car en 2021 pour lequel il avait reçu le prix du scénario. 두 나라 영화 스타일은 확연히 다릅니다. 한국 영화는 강렬한 비주얼과 독창적인 세계관을 앞세운 장르물로 세계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불길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을 다루다가 그 사건의 원인이 뭔지를 좀 고민해보고 싶었고, 그 고민을 인간 안에서 찾다가 우주로 그 생각이 확장되고 그 퍼스펙티브가 이동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반면 일본 영화들은 큰 사건이나 강한 볼거리보다 인물의 감정과 관계의 변화를 차분하게 따라가는 작품들입니다. 감독 고유의 시선과 섬세한 정서를 앞세운 영화들이 많습니다. Le fait que malgré le progrès de la technologie, il faut continuer de s'interroger sur ce qui fait notre humanité. 칸 영화제는 인간의 내면과 시대상을 세밀하게 포착한 작품에 높은 평가를 내려온 만큼 나홍진 감독의 호프처럼 장르적 독특함과 강렬한 비주얼을 앞세운 작품이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관심입니다. 최근 칸 영화제에선 한국과 일본뿐 아니라 이란과 인도 등 아시아 영화의 존재감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시선과 정서로 세계 관객들을 사로잡은 아시아 영화들은 이제 칸 영화의 주요 흐름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프랑스 칸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여름철 호우같이 양도 많겠습니다. 중부 서해안과 강원도, 제주 산간에 최대 100에서 150mm, 그 밖의 지역에 30에서 80mm 정도가 되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또 늦은 오후부터는 중부지방과 남해안 그리고 제주 산간을 중심으로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돼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20.6도, 안동 15.1도, 울산은 16.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량 뚝 떨어지겠습니다. 서울이 20도, 대구와 포항 1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는 선선하겠지만 금요일부터는 다시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제도를 두고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핵심 쟁점 한 가지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총파업을 하루 앞둔 오늘 오전 다시 최종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고향 경북 안동에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3번째를 맞은 셔틀 외교를 통해 신뢰를 확인하고 중동 사태 극복을 위한 공급망 협력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나흘 만에 이뤄지는 만남에서 두 정상은 다극화 질서의 쐐기를 박는 공동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전국에 비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대부분 지방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특히 일부 지역에는 오늘 밤 사이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오늘 새벽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노조의 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오늘도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회의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노사 사후조정회의를 정회했다면서 오전 10시부터 노사협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회의 진행 중 일자가 바뀌어서 차수를 변경해 3차 회의를 진행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삼성전자 비반도체 DX 부문 직원들이 초기업 노조 삼성지부를 상대로 낸 단체 교섭 행위 중지 가처분 신청에 첫 신문 기일을 엽니다.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 5명은 지난 15일 초기업 노조가 지난해 11월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교섭 요구안으로 가름하고 총회 관련 공고를 규약과 달리 단 하루 전에 올리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총파업에 나서면 협력사들의 타격도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근 상인들도 당장 매출이 줄까 걱정인데 노사 협상에 물꼬가 트일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조 파업 철회하라! 소상공인들이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앞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결국 소상공인들의 몫이 될 거라며 파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의 핵심 동력을 멈춰 세우고 결국 그 경제적 피해와 물가 상승의 고통은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인근의 소상공인들은 당장 매출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며 우려했습니다. 사업장 출퇴근 인력이 급감하게 된다면 고덕동 상권의 매출은 반토막이 날 것이며 이는 곧 영세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위협과 연쇄 폐업이라는 비극으로 장비와 소재를 공급하는 협력사들 역시 걱정이 큽니다. 당장 매출 타격은 물론 진행 중이던 사업도 미뤄질 수밖에 없어 이후의 영향도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신공정 평가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분들과의 정기적인 미팅을 통해서 이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고객분들이 이제 출근을 안 하시니까 자동적으로 그런 신공정 평가도 딜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평행선을 달리는 협상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으니 답답할 뿐입니다. 저희는 일단 정해져 있는 게 없으니까 좀 기다려보자라고 하고 있는 중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래서. 파업의 영향을 피하기 힘든 상인과 협력업체는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를 바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종전협상을 진행 중인 이란이 미국에 건넨 새로운 수정안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동결자금 반환이나 배상금 규모를 놓고 근본적인 인식 차이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쟁 재개가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미국의 수정 제안을 검토해 답변한 이란. 이란 외교부 차관이 의회에 종전협상 진행 상황을 보고 있다고 이란 국영통신사가 보도했습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 종식, 이란과 인접한 지역의 미군 철수, 해상 봉쇄 해제, 전쟁으로 인한 배상이 포함됐다고 언급했습니다. 제재 해제와 동결자금 반환도 최근 이란이 제시한 제안에 포함된 주요 골자라고 소개했고 특히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핵 주권 향유도 강조됐습니다. 알려진 내용만 보면 지난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쓰레기라며 거부했을 때와 뼈대는 비슷합니다. 근본적인 입장 차이도 여전합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은 소식통 말을 인용해 동결자금 반환에 다른 인식을 갖고 있고 배상액도 이란 요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가장 핵심인 핵 문제에 대해 이란은 여전히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 핵 포기를 종전 조건으로 내세우는 미국과 간극이 큽니다. حق ایران برای غنیسازی بر مبنای موافقتنامه در واقع NPT یا 종전협상을 둘러싸고 새 수정안이 오가면서 일단 전쟁 재개란 일촉즉발 상황은 넘겼습니다. 협상과 별개로 이란군은 지난 6주 동안 이어진 휴전을 전력 강화의 기회로 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이 재개되면 새로운 도구로 새 전선을 열겠다며 항전 의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이란이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저 인터넷 케이블에 사용료를 부과하겠다면서 새 협상 카드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유럽은 테러 단체로 지정한 이란 혁명수비대의 온라인 선동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 완전한 지휘권을 확보했다며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통행세라는 새로운 위협을 꺼내들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해저 인터넷 광케이블 사용료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 기술 기업들의 케이블 이용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미국과 걸프국들을 압박하려는 협상 카드로 풀이됩니다. 호르무즈 해협 해저에는 최소 7개의 주요 해저 케이블이 지나가고 있고 일부는 걸프 국가들의 AI 산업과 데이터 센터 운영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란이 소형 잠수함과 공격정을 동원해 직접 해저 케이블을 공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구상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지고 실행되더라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제 통신망을 둘러싼 긴장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이란에 맞서 유럽연합 EU의 경찰기구 유로폴은 혁명수비대의 온라인 선동 단속에 나섰습니다. 팔로워가 15만 명이 넘는 혁명수비대 X 계정을 차단하고 관련 게시물과 링크 등 14,200건을 삭제했습니다. 이는 EU가 혁명수비대를 테러단체로 공식 지정한 데 따른 조치인데 미국 등 EU 비회원국을 포함해 19개국이 공조했습니다. 순교 사사를 동원한 정치적 메시지, 혁명수비대를 미화하고 전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미네이의 폭사의 보복을 촉구하는 AI 생성 영상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종자는 여전히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유럽 당국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SNS를 선전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이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의 쟁점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안전 불감증을 뿌리 뽑기 위해 시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괴담 정치라고 맞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 GTX 철근 누락 문제로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강남역 침수와 같이 큰 인명피해를 낳았던 사고를 거론하며 이번에도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최고 책임자인 시장의 책임입니다. 하나의 방법은 시장을 바꾸는 일입니다. 이어진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선 서울시내 전역 안전점검을 당선 뒤 1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31년 전 폭행을 둘러싼 진실공방으로 수세에 몰렸던 정 후보가 공수전환에 나선 모습인데 민주당도 오세훈 후보 때리기에 화력을 보탰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서울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자신의 치적 과시가 더 중요한 겁니까? 무상급식 때처럼 후보직을 내려놓고 책임지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반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사나흘 전 뉴스를 보고 철근 누락 사실을 알았다며 민주당이 제기한 고의 은폐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정 후보의 비판을 괴담으로 일축하면서 선거를 앞둔 의혹 부풀리기를 대국민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없으면 철근 괴담을 만들어서 이 하락하는 지지율을 회복해보겠다고 안간힘을 쓰겠습니까? 캠프 측도 불법 소지가 확인되기 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내사를 언급한 건 민주당 하명 수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개혁신당은 정원호 후보가 과거 폭행 당시 심신장애를 주장했던 판결문을 추가 공개하며 범야권은 똘똘 뭉쳤습니다.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면서 5.18 민주화 운동 때문에 싸운 것은 어떻게 또렷이 기억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를 잇따라 소집하며 철근 이슈를 고리로 반격을 이어간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폭행 논란을 앞세워 지지율 격차를 좁혀나가겠다는 전략이라 남은 기간 이슈 선점 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남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후보의 과거 보좌진 폭행 의혹 보도와 관련해 아니면 말고식 네거티브는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준현 수석 대변인은 전국적으로 네거티브가 전개되는 것 같다며 후보자나 캠프 차원에서 대응하겠지만 대응할 가치가 없다면 안 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김 후보가 변호사 시절 성범죄 사건을 변호했다는 보도에는 선거를 보름 남겨놓고 기사화하는 게 맞느냐며 후보 등록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는 시민의 판단만 남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김용남 후보를 향해 석고대죄를 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폭력 의혹을 가진 자는 민의의 전당에 설 자격이 없다면서 김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김 후보가 11년 전 보좌진에게 한 정강이 폭행은 인간에 대한 권력형 갑질의 극치이고 이후에도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며 2차 가해를 이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 경기 여주시에서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열고 추미애 경기지사 후보와 박시선 여주시장 후보를 지원합니다. 정 대표는 여주 한글시장을 돌아보는 민생 행보까지 마친 뒤에 오후에는 국회에서 동물복지 공약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남 창원에서 열리는 4대 입법과제 지원 현장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에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송원석 원내대표가 충청과 수도권을 돌며 현장 선거 지원 활동을 이어갑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윤용근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보궐선거 후보와 함께 민생 현장을 방문합니다. 이후 오후에는 경기 평택으로 자리를 옮겨 평택을 지역 보궐선거에 나선 유이동 후보와 함께 교통 현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변종 에볼라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민주콩고에서만 사망자가 벌써 130명을 넘어섰습니다. 빠른 유행 속도에 세계보건기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고요. 인접 국가들은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가건물 주위에 하얀 천막 시설이 줄지어 세워졌습니다. 에볼라 의심 환자들을 격리 수용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민주콩고 보건부는 에볼라 의심 사례는 모두 5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134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나흘 전에 비해 사망자가 배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진단 설비 부족으로 확진 사례는 30여 건에 불과합니다. Mais l'OMS et les partenaires vont nous donner des tentes ainsi que des lits pour faire au moins 120 chambres. Nous n'avons qu'un seul cas, nous ne sommes pas alarmés. Mais c'est un plan de contingence. 인접 국가들은 민주콩고와 국경을 폐쇄하고 검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선 이미 민주콩고인 확진 사례가 2건이 나왔습니다. And the thing with Ebola is, it is from contact with other humans that you get it, with humans. And we're telling people to be careful. We're telling people to take precaution. 이번에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는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분비부족 변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유행의 규모와 속도가 매우 우려스럽다며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세계 감염병 분석 전문가들은 잠복기에 있는 경우를 합치면 감염 사례가 이미 1000건을 넘었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간 접촉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것 외엔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습니다. In a highly complex epidemiological, operational, and humanitarian context marked by insecurity, population displacement, and both densely populated and remote areas. 민주콩고에서 의료 활동을 하던 자국민 의사 한 명이 확진된 미국은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바레인과 요르단 등 중동 국가들도 민주콩고 등 3개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어제 일은 금방 잊으면서 수십 년 전의 일은 어제처럼 기억하는 치매 환자들의 미스터리를 풀 열쇠가 발견됐습니다. 뇌 속의 최신 기억과 과거 기억 가운데 어떤 걸 떠올릴지 조절하는 스위치를 국내 연구진이 최초로 찾아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생쥐 한 마리가 상자 안을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오른쪽 구역에선 최근 물로 보상이 이루어졌지만 뇌에 빛을 비추자 반대쪽으로 바짝 붙습니다.
과거에 이곳에서 전기 충격이 가해진 것을 떠올린 겁니다. 연구팀은 빛으로 뇌의 신경회로를 끄고 켤 수 있도록 유전자를 조작했는데 특정 신경회로가 꺼지자 최근의 경험 대신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경회로가의 기능이 과거의 기억과 최신 기억 중에서 어떤 기억이 선택적으로 인출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기억을 조절하는 내측 중격과 내측 내후각 피질을 잇는 신경회로를 초소형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새로운 기억이 생기면 신경회로 주변이 특정 패턴으로 반짝였는데 신경회로가 꺼지면 반짝이는 패턴이 옛날 패턴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신경회로의 작용에 따라 쥐의 뇌가 기억을 선택적으로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치매 초기 단계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손상을 받는 신경세포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들을 타겟해서 이 세포들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조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기반으로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연구팀은 인간 뇌세포로도 실험을 확대해 치매 발생 원리를 보다 정확히 규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5월 20일) 수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쇼호스트로 나서게 됐다는 한국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니 양파값이 심상치 않게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햇양파는 작황이 좋아서 공급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따라가지 못해서 가격이 폭락했는데요. 1kg의 소매가가 작년보다 20% 넘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최근 가게 외식이 전반적으로 줄면서 양파 소비도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자 국산 햇양파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서 농림장관이 직접 라이브 커머스에 등판한 거죠. 농민들은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답할수록 손해라면서 지난 15일에 양파밭 갈아엎기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부는 양파 소비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공공비축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음 조선일보 기사는 너도 나도 뛰어드는 주식시장에 70대 이상의 투자도 활발하다는 내용입니다. 주로 어떤 종목을 얼마나 자주 사고 팔았는지 그래프로 함께 보겠습니다. 70대 이상 투자자의 평균 매수 횟수는 65.4회, 매도 횟수는 45.7회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은 주식을 사거나 팔았다는 뜻이고요. 매수, 매도 모두 20대 약 4배 수준입니다. 투자 성향을 보면 대형주에 큰 돈을 넣고 여러 차례 분할 매매를 반복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70대 이상이 수익을 가장 많이 낸 종목은 국내 증시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두 종목에서만 한 사람당 각각 2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다만 전 연령대 중에 70대 이상의 비투 증가세가 가장 가파릅니다. 마침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비투와 레버리지 투자 확산에 경고음을 냈습니다. 현금 흐름이 적은 노년기에 투자금을 잃으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신중히 투자하셔야겠습니다. 끝으로 서울신문은 요즘 기승을 부리는 변종 불법 사금융, 내구재 대출을 다뤘는데요.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왜 조심해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구제한다는 내구재 대출은 SNS를 통해 퍼지고 있습니다. 상품권 사채를 이용한 30대 여성이 얼마 전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심각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주로 본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계약한 뒤에 제3자에게 넘기고 현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브로커는 전달받은 휴대전화를 대포폰으로 범죄에 악용합니다. 내구재 대출은 휴대전화뿐 아니라 가전 렌털이나 상조 상품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쌓인 할부금과 통신요금, 렌털요금 등은 결국 본인이 갚아야 합니다. 엄청난 고금리의 빚은 물론 형사 책임까지 질 수 있는 위험한 불법 사금융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불법 사채에 손을 대는 악순환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제도권 밖의 불법 거래라 피해자도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월 20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강원도 인제 소양호 상류에서 붕어 집단 폐사가 발생한 지 2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호수 바닥 퇴적층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대책 마련은 더디기만 합니다. 홍성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붕어 집단 폐사가 발생한 지 벌써 2달째. 조업을 포기한 어민들은 오늘도 폐사체 수거에 나섭니다. 물 위로 뒤집혀 떠오른 죽은 붕어를 뜰채로 건져 올립니다. 소양호 붕어 집단 폐사가 발생한 지 벌써 1달이 넘게 지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렇게 붕어는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붕어뿐만이 아닙니다. 소양호 상류 어업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붕어 집단 폐사 소식 이후 다른 어종이 잡혀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다고 봐야죠. 붕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고기도 이제 영향을 받는 건지 뭐 안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서 그런 건지 아무튼 문의 같은 게 없어요. 판매할 데가 없더라고요. 호수 가장자리로 떠밀려온 붕어 사체가 악취를 풍기며 썩고 있어 낚시꾼들도 발길을 끊었습니다. 호수 바닥에 두껍게 쌓인 퇴적층에서 발생한 황화수소가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 하지만 정부나 자치단체, 수자원공사 모두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와서 수시로 이렇게 이 사체를 치우고 이러는데 관에서는 이제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그럼 저희는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책을 뭔가 협의를 해서 해주셔야 제일 좋은 방법 아닐까. 최근 부처 장관이 현장을 방문한 뒤 다시 한번 정밀한 원인 분석을 약속했습니다. 현재 퇴적물의 상태나 수질의 상태나 혹시 추가로 어류 분석을 한다면 이제 그걸까지 포함해서 한 2주 내에 정밀하게 원인 분석을 다시 한번 하고 6월 초에는 대책을 세워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소양호 상류 붕어 집단 폐사. 더디기만 한 대책 마련에 어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게 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이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부는 특검의 기소 과정에 문제는 없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신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이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특검의 1호 사건으로 기소된 지 11개월 만입니다. 특검법에 따르면 1심 선고는 지난해 12월을 넘기지 않아야 했지만 김 전 장관 측이 불복 절차를 진행하면서 지난해 11월에야 정식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조은석 특검 임명 엿새 만인 지난해 6월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며 수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내란 혐의로 인한 구속기간이 끝나기 일주일 전이었는데 특검이 추가 기소한 재판부에 김 전 장관 구속을 요청하면서 구속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의 이런 기소 과정이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고 특검이 사실상 같은 내용을 혐의 이름만 바꿔 이중으로 기소했다고도 문제 삼았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지급받은 비화폰과 관련해 수사가 시작된 건 내란 혐의 기소로부터 2달 정도 지난 시점이고 먼저 기소된 내란 혐의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의 기소 과정이 문제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만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내용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YTN 신기입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 엄희준, 김동희 검사의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화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엄 검사와 김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엽니다. 엄 검사 등은 지난해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주임 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북한 내 고향 여자축구단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을 앞두고 공개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직 경기에만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상대인 수원FC 위민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수원 FC 위민과 준결승을 앞둔 북한 내고양 여자축구단이 공개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국내외 많은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 선수들이 몸을 풀고 공을 주고받습니다. 북한 여자축구 선수들이 우리나라에서 훈련하는 걸 공개한 건 12년 만이고 북한 선수로는 8년 만입니다. AFC 주간 공식 기자회견에도 참석했습니다. 많은 응원단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개의치 않고 오직 경기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응원단 문제는 우리가 저는 감독으로서 또 우리 팀 선수들이 뭘 상관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경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임들과 부모 형제들의 믿음과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유독 많은 관심의 수원FC 위민도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상의 북한 여자 대표팀이라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북한 선수들이 항상 경기 뛰면 굉장히 거칠고 욕설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도 물러서지 않고 같이 욕하면 욕해주고 발로 차면 저희도 발로 차고. 준결승 승자는 23일 같은 장소에서 결승전에 오릅니다. 이번 대회 우승 상금은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4억 7천만 원이고 준우승팀에는 50만 달러가 주어집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홀로 홈런 3방을 터뜨린 김호령의 불방망이에 힘입어 LG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두산은 돌아온 토종 에이스 최민석의 역투를 앞세워 3연승을 달렸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LG 톨허스트가 던진 시속 150km 몸쪽 직구가 김도영의 얼굴 쪽으로 날아갑니다. 김도영이 주저앉으면서 피해 부상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공이 헬멧을 스쳐 지나간 것이 비디오 판독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LG 선발로 나선 톨허스트의 헤드샷 퇴장이 확정된 순간입니다. 상대 선발 투수가 공 10개만 던지고 마운드를 내려가자 기아 타자들이 더욱 힘을 냈습니다. 나성범과 김호령이 백투백 홈런을 터뜨린 데 이어 박민도 홈런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김호령은 7회와 8회 연타석 홈런을 추가하며 한 경기 홈런 3방으로 펄펄 날았습니다. 대승을 거둔 기아는 4위 SSG를 바짝 추격했습니다. 감이 좀 좋긴 했었는데 그리고 또 컨디션이 좀 좋았어가지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좋은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두산은 돌아온 토종 에이스 최민석이 7이닝 동안 안타 2개만 내주며 시즌 4승을 수확하는 동시에 평균 자책점 리그 1위로 올라섰습니다. 타석에서는 박찬호가 3타점을 올리며 승리에 선봉해섰고 양의지는 개인 통산 2000안타로 힘을 보탰습니다. 삼성은 올 시즌 한 경기 최다 타이인 20개의 안타를 몰아치며 KT를 대파하고 공동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선발 원태인은 6이닝 동안 피안타 5개의 1실점으로 역투해 승리를 챙겼습니다. 키움은 김웅빈이 SSG 마무리 조병현을 상대로 끝내기 홈런을 폭발시키며 2연승을 달렸고 롯데는 8회에 터진 한동희의 동점포와 장두성, 황성빈의 연속 적시타에 힘입어 경기를 뒤집고 한화에 승리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는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여름철 호우같이 양도 많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비 상황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유입된 비구름이 현재 전국 곳곳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까지 중부 서해안과 강원도, 제주 산간에 최대 100에서 15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도 최대 80mm 안팎이 되겠고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비는 중부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게 집중될 텐데요. 늦은 오후부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20.2도, 대구 14.9도 등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 10도가량 크게 떨어지겠고 대구와 포항이 18도에 그치는 등 종일 선선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금요일부터는 다시 여름 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되면서 계곡이나 하천의 물이 급격하게 불어날 수 있겠습니다.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